정파적 언론 생태계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의 심석태입니다. 저는 최근에 불편한 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바로 정파적 언론 생태계에 대한 책입니다.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압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 윤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언론 윤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론 윤리는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언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언론 윤리 이야기를 하려면 언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인류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이런 연구를 합니다. 이를테면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 또는 아주 오래된 원시 사회를 연구를 해서 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찾아냅니다. 뉴스에 대해서도 같은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고립된 어떤 원시 부족 이런 곳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뉴스가 있더라. 우리가 지금 아는 이 첨단 현대 사회에서만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원시 사회에도 뉴스가 있더라. 그런 발견을 해낸 겁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전달할까? 무엇이 뉴스가 될까? 이것도 연구를 했어요. 그분들이 연구를 한 내용을 보면 위험 정보, 어디에 가면 위험한 것이 있고 어디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어디에 가면 맹수가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 정보입니다.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어디에 가면 지금 이 철에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지 등등의 생활을 위한 정보를 또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니까 우리 커뮤니티 외에 다른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산 뒤에 사는 마을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런 관련 정보를 모으고 전달하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처음에 그 마을 입구에서 만나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야, 네가 오기 전에 이 마을에 오기 전에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너희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얘기해라. 한참을 그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사람한테 정보를 뽑아낸 뒤에야 우리의 궁금증이 풀렸다. 그럼 너 가서 일을 봐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 한다. 이것은 현대사회나 원시사회나 똑같다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또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그런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들 또는 전달 방식 등등의 특징이 뭐냐를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어느 사회에나 뉴스가 있다. 이 뉴스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어느 사회든 정보를 일정하게 수집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를테면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한 강의를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사람,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속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잘 전달하지 못하면 되게 효율이 떨어지죠. 뉴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일정한 퀄리티, 일정한 자질 같은 것이 있더라. 그 자질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달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믿음을 줘야 한다. 산 너머에 가면 맛있는 게 있어라고 알려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못 믿겠어. 저 사람 평소 거짓말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전달력도 있어야 하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셋째,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회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정보가 바로 권력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뉴스를 전달하는 데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뉴스를 전달하려고 하는 데는 누구든지 정보에 대한 통제가 따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언론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언론 자유는 사회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 중에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개인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된다. 지식 발전과 진실의 발견이 된다. 이를테면 태양이 지구를 도냐, 지구가 태양을 도냐, 이걸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언론 자유가 있어야 지식이 발전한다. 세 번째,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해서 누군가를 뽑고 또 여론조사할 때 여론을 표출하는데 우리가 만약 그 후보에 대해서 또는 어떤 중요한 의사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면 우리가 투표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려면,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사회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이다. 이건 이를테면 항상 어떤 정치적 정보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를테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지 못 넣었는지, 아시안게임에 나간 우리 대표팀이 얼마나 성적을 냈는지, 미국에 간
김하성 선수는 올해 뭐 시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아는 것도 우리는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언론 자유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번째예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적, 사회적,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 이것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껍질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는 언론 자유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정치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은 비록 거짓말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미국 사회에서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은 한국 사회도 그대로 넘어와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강력하게 보호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로 공통의 사실인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이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하고 전혀 사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기 힘들겠죠. 여러분의 친구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어디에 공항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이익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는 일단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자, 우리 투표하자.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가자라고 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언론 자유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의 사실인식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공정한 여론, 건강한 여론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딱 세 가지로 언론윤리 규정을 제가 원칙을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 세 가지예요. 언론윤리 규범이 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아무리 많은 몇 페이지에 다른 게 있던 이를테면 뉴욕타임즈의 언론윤리 규범 거의 책 한 권이죠. KBS 윤리 규정, MBC 윤리 규정 책 한 권이에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뽑아내면 딱 이 세 마디입니다. 사실성, 우리는 사실성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둘째, 모든 우리의 판단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독립적인 우리의 언론의 저널리즘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핵심은 뭐다? 출발점은 사실성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종합적으로, 일면적으로 내가 본 대로만이 아니고 내가 본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사실 보도를 하고 그것을 공익적으로 판단하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자. 이것이 바로 언론윤리의 3대 원칙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뒤집어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이 아는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내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은 꼼꼼하게 사실 확인을 해요. 윤리 규정에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세 번째, 그 사람은 내가 친하든 말든 자기의 독립적인 판단, 누구를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진보든 보수든 이 사람은 오로지 독립적인 판단을 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기자예요? 훌륭한 언론이죠. 훌륭한 언론. 훌륭한 기자고. 동시에 어떤 기자예요? 불편하죠. 내가 하는 말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들어오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바로 안 믿고 나의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고 오로지 공익적인 측면만 따지고 내가 좀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훌륭하지만 불편하죠. 이게 언론의 속성입니다. 이게 언론은 불편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제가 최근에 쓴 책에도 책 제목도 불편한 언론이라고 했던 것이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언론을 좋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를테면 내가 A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지지하고 있으면 그 집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런 언론이 좋은 언론이고 훌륭한 언론이다.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파성은 도대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파성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영어로 파티즌십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편파, 맹목적인 가담, 편견, 열렬한 지지,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약간 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원래 수행해야 할 독립적, 전문적, 공익적 역할을 지지하는 정파나 이념에 유리하도록 왜곡하는 행태나 그러한 성향이다. 이러한 정파성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그럼 도대체 왜 정파성을 옹호하냐? 그분들의 논리를 잠깐만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학자가 계세요. 중립성은 허구다. 각자 정파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이 사실은 이런 논의에 기틀을 잡고 있긴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로지 주장일 때입니다.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저것이 좋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호를 해야죠. 이를테면 나는 차를 타고 갈래? 아니야, 나는 걸어갈래? 아니야, 나는 기차를 타고 갈래? 이런 주장들은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차는 이거야, 차는 이거야, 걷는다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다르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객관적이면서도 동시에 특정한 세계관이나 정치적 지향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언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뉴욕타임즈 예를 듭니다. 뉴욕타임즈도 객관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테면 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매우 임파셜러티, 불편부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해충돌 아주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를테면 뉴욕타임즈 기자가 SNS에 뭐라고 정치적 주장을 막 쓰잖아요. 퇴출됩니다. 바로.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정치 후원금을 누구한테 내요. 그것도 안 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자, 그렇게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일정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것이 뉴욕타임즈의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언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것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사회 구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안에 대한 상대적으로 일관된 입장과 태도다. 이렇게 정파성을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파성은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언론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편파라든지 어떤 맹목적 가담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한 열렬한 지지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하는 공익적이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묘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무조건 정파성이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언론인들 중에는 정파성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론의 정파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나쁜 정파성이 문제다. 또 다른 말, 모든 언론이 뉴스통신사가 될 수는 없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 뉴스통신사와 뭐가 다르냐? 자, 기계적 중립 나왔죠? 객관성은 애초에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각자의 가치 추구를 비난하면 안 된다. 자, 이 말의 전체적인 기조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는 중립적인 거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중립적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기계적 중립은 나쁜 거야. 한 발 더 나가면. 세 번째, 객관성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각자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보도하자. 각자 정파적으로 보도하자. 각자 정파적으로 보도하면 우리가 그냥 다 세임이 되는 거 아니냐. 진보적으로 누구는 정파성하고 누구는 보수적인 정파성을 다 그냥 허용하면 각자 정파적으로 하고 말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사실은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거죠. 한국 언론이 보여주는 정파적 현실 한번 볼까요? 공공사안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언론들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요. 일관되게 특정한 정치 진영만 지지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일정하게 특정 정치 진영이 찬성할 때는 나도 그 사안에 찬성하다가 그 정치 진영이 그 사안에 반대하면 나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안에 일관된 것이 아니고 정치 진영을 지지하는 쪽에만 일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언론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중 기준이죠. 전형적으로. 객관적 사실 보도에 기반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파적 이해에 맞는 사실만 보도합니다.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성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안이 있는데 정파적으로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뽑아내서 보도하고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역시 그 사안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만 뽑아내서 보도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언론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 사회적으로 공동의 사실인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공동의 사실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각자가 똑같은 사안을 서로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공동의 사실인식이 불가능하고 건강한 여론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주장만 있는 거죠.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공론장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정파적 행태에서는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어느 쪽이 조금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도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미 한국 사회는 정파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회가 되어 있고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가 뉴스 언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 소비자들한테도 나타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023년에 전남 광양에서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막루를 세우고 고공농성을 하던 일이 있었죠. 거기서 금속노조 간부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진압을 했습니다. 자, 그 사안을 다음날 보도를 했어요.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는데 각각 어떤 사진을 썼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겨레 신문이죠. 경찰관이 사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이겠죠. 경찰관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그 노조 간부를 때리는 약간 가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실려 있죠. 자, 조선일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일보는 그분이 일어나서 쇠파이프로 보이는 막대기 같은 걸 휘두르는 장면이 나와 있죠. 한쪽은 가해자로 묘사되어 있고 한쪽은 피해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는 이 두 일이 다 있었겠죠. 이 두 가지 사안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진만이 아니라 기사도 똑같이 사진처럼 이 사안을 서로 다른 상반된 시각에서만 보도를 합니다. 조선일보가 만약에 이렇게 이 노조 간부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과 함께 경찰의 진압은 과연 적정했는지를 따졌다면 거꾸로 한겨레 신문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향해서 쇠파이프나 이런 도구를 휘두른 것은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따졌다면 양쪽의 독자들은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양쪽 다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셨던 것처럼 제가 질문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두 신분이 어떤 사진을 썼을지 아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진보든 보수든 제가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한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 공론장이 위협을 받죠. 정상적으로 뭘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 알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00%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다는 사람들과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은 100% 잘못됐다, 검찰이 100% 잘했다는 사람들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는 양쪽 집단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대화도 불가능하겠죠. 자, 이것이 과연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주의는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몇 천만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한 퍼블릭, 막연하게 투표권 가진 사람이 많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식견 있는 공중, 인폼드 퍼블릭이라고 이 말이 뭐냐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는 뭐? 우중정치라는 거죠. 자, 언론을 공격하고 언론을 불신하고 언론을 비판하기만 하고 언론을 혐오하기만 하면 언론을 통해서 또 일방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옳다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로 언론학자인 이재경 교수께서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2004년에 한참 전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진보적 사실이 따로 있고 보수적 사실이 따로 있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현실의 전체 모습, 우리 사회의 현실의 전체 모습,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된다. 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게 좋은 자질을 갖춘 기자들이 수백 명씩 일하는 신문들이 가장 진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앞에서 이재경 교수가 했던 그 말과 같죠. 진보적 사실과 보수적 사실이 따로 있냐? 아니다. 종합적인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이것을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그러면 다양성이 사회 전체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궤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건설업자한테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를 한겨레 신문이 오보를 했습니다. 자, 그 오보를 조선일보가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했던 대단한 오보가 있죠. 분실한 노동자의 유서를 누가 대필했다는 보도를 했다가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조선일보 자회사가 보도했던 거죠. 오보를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오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쪽만 보기 때문이죠. 언론사들이 한쪽만 보고 한쪽 방향의 사실만 계속 파고 있는 현상, 이것이 한국 사회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언론이 기계적 균형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언론이라고 하면 언론 윤리의 기본 원칙 뭐였죠? 세 가지.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윤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어떤 매체, 채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것은 미디어일 수도 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도 뭐 채널이라고 하든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적어도 언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정파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흔히 정치와 소비자와 언론 이 세 주체를 놓고 이 문제를 다뤄봅니다. 이 세 개의 주체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이것을 정파적 언론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죠. 언론은 정치에 여론 형성을 도와줍니다. 개별적으로 언론인들은 정치인들에게 전략을 자문해 주기도 하고 협력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해준다든지 등등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언론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치는 언론을 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통제합니다. 소비자는 어떨까요? 언론은 소비자들에게 영합합니다.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전략적으로 어떤 특정한 소비자 그룹과 언론은 아주 강한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언론에 슈퍼챗도 쏴주고 구독도 해주고 열심히 후원을 해주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겨주면서 대신에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죠. 아주 가혹한 공격을 하죠. 기레기라고 욕하기도 하고 개념이 없다고 욕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를 향해서는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같은 편 언론을 지원하는 행위는 깨어있는 언론 소비일까요? 언론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행위일까요? 저는 이것이 언론 소비자 운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정치와 소비자가 언론에 어떤 언론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왜 제가 정파적 언론이 문제야 라고 한마디로 하지 않고 정파적 언론 생태계라고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정치와 소비자가 언론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많은 언론인들은 자신이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직접 정치인으로 진출을 하죠. 이번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도 많은 전직 언론인들이 언론을 그만두고 지금 정치권으로 많이 가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거철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계에서 정치권으로 옮겨갑니다. 뉴스 앵커를 하던 사람들 많이 가죠. 자, 이분들도 선거법에 따른 3개월이라고 하는 사퇴 시한은 지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 소속 회사의 언론윤리 강령은 위반한 거죠. 이를테면 TV조선의 경우에는 앵커를 하고 나서 3년 동안 정치권 진출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대부분 다른 언론사들의 경우도 6개월, 1년 이런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최근에 정치권으로 간 사람들은 그런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갔죠. 두 번째로 SNS를 통한 정치적 발언입니다. 뉴욕타임즈의 경우에는 소속 언론인이 만약에 SNS에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면 해고합니다. 해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언론사가 기자를 채용하면서 만약에 네가 들어오기 전에 언론사 채용을 하기 전에 정치적인 입장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 확인된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특별 조항까지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공영방송 소속인 뉴스 진행자가 수시로 SNS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인과 정치인과 사회운동가 사이에 경계가 흐릿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언론인 스스로를 정치인과 사회운동가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사람들은 언론인의 독립적인 지위, 언론인이 오로지 사실을 추구하는 그런 객관성 있는 위치를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제가 도구적 언론관과 법만능주의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언론을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든지 소비자든지 모두 자신들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은 집권이나 통치에 도움을 주는 언론은 좋은 언론이에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은 불편한 언론이에요. 비판하는 언론은 심지어 나쁜 언론이라고 취급을 해요. 이것은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권에 도움이 되면 좋은 언론,
내가 지지하는 언론에 지지하는 정치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쁜 언론. 이런 생각이 정치인이든 소비자든 다 지금 정치권과 소비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언론을 자신들의 집권과 통치를 위한 수단,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구적 언론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정치권은 인권 보호나 신뢰 보호 등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내세우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를 시도를 합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 체제는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심의 규정이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7개인가 8개인가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8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방송에 대해서는요. 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를 하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한 내용은 벌점으로 쌓여서 나중에 그 방송사의 재허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방송 보도의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다시 말해서 보도 내용을 행정기관이 심사해서 그것으로 제재할 수 있어요. 행정권이 보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소비자의 경우를 볼까요? 소비자는 언론을 감시하죠. 왜? 언론은 권력이니까. 언론도 권력 맞죠. 그렇지만 언론을 감시하고 비평하고 잘못된 언론 보도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과 그것을 명분으로 어떠한 특정한 진영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지금 소비자 운동의 많은 경우는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의 비판적인 언론을 향해서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떤 특정한 사안의 비판적인 보도를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SNS를 통해서 기레기라고 공격을 하거나 그 사람의 신상털이를 하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 얼굴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아주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한참 진행 중일 때는 특정한 몇몇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물리적으로 가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 운동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고쳐내지 않는다면 상당히 한국 사회의 정파적인 분위기를 고쳐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까 제가 법만등주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벌어지고 있죠.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압수수색 수시로 벌어지고 있죠. 법원에서 언론사의 어떤 취재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잘 기각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일정한 소명만 있으면 다 발부해 줍니다. 많은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러 오면 막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도 성공했죠. JTBC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몇 군데 압수수색이 최근에 거의 걸림 없이 그냥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방송보도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또 최근에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까지 시도를 하고 있죠. 소송, 민사소송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언론중재까지 아주 많은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소송 액수도 되게 많아지고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많지만 언론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많습니다. 개별 언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많다는 거죠. 지금 있는 이 법적인 장치들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다른 주요한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언론 규제 체제는 매우 많다, 복잡하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매우 나쁜 문제적인 보도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보도에 대해서 누군가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고 기자를 소환 조사하고 등등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보도를 저널리즘적으로 언론 윤리적으로 비판하거나 비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기관의 탄압이라든지 등등 언론 탄압의 피해자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직전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를 보도를 했죠. 사흘 전인가 그랬죠. 자, 그 보도와 관련해서 1억 6,500만 원인가의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뒤에 밝혀졌죠. 자, 이것은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언론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아주 고민해 볼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검찰이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해가고 뉴스타파 본사를 뒤지고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뉴스타파의 후원 회원은 더 늘어났고 그리고 뉴스타파는 지금 현재 언론 수사기관의 탄압을 받는 정권의 탄압을 받는 언론사가 됐죠. 더 이상 비판과 성찰은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언론계 내부에서의 자율적인 논의는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분별한 수사는 문제 있는 보도를 순식간에 언론 탄압의 희생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때부터는 어느 누구도 옆에서 자, 언론 윤리적 문제는 있지 않니? 그것을 우리가 반성해보자. 이 이야기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론에 문제가 있을 때 수사를 함부로 하는 것, 언론 보도에, 방송 보도에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과하게 방송심의라고 하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이 예뻐서 그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적 보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문제적 보도에 대해서 방송심의를 강화하고 문제적 보도에 대해서 언론 중재를 강하게 조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작 문제 있는 보도는 피해자가 되고요. 누가 더 위축되냐면 정상적인 보도를 하던 사람들, 그냥 멀쩡하게 보도를 하던 사람들도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나도 저런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정상적인 보도가 더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인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언론의 많은 문제들은 언론 윤리적인 측면에서 언론사의 자율적인 논의에 맡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세 주체들, 정치, 소비자, 언론이 뭉쳐있는 이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을 존중해야 합니다. 언론은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공적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객관적인 위치, 중립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맞다. 비록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 불편한 보도를 하는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 언론은 보호해줘야 한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제가 불편한 언론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편한 언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언론, 그런 언론을 너나 모든 사람들이 다들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언론만 추구하게 되면 한국 사회 공론장이 멍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하고 소비자는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 활동을 하고요. 언론인들은 자기들이 정치인과 사회운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언론의 많은 문제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논의해 줄 수 있는 어떤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2021년에 언론중재법을 고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단체와 언론 사용자단체, 언론 사업자단체들이죠. 신문협회, 방송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등이 모여서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만들려고 상당한 수준의 논의를 진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연구 결과는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숙성되는 대로 그런 자율형 윤리규제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서 언론은 모름지기 불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